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고, 집에 돌아가 소파에 앉으면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그 기분. 혹은 50년을 알고 지낸 친척인데 명절마다 만나고 나면 꼭 한 가지씩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들고 집으로 오게 되는 그 씁쓸함. 혹시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죠.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상처를 받아도 내일을 향해 달리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어떤 상처는 아예 낫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박순자 씨, 올해 75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중간 어딘가에서 이건 내 이야기네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은 단 한 가지를 얻어가시게 됩니다. 그건 바로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나의 노년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선명한 답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답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답.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래된 빌라 3층. 198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삐걱거리지만 박순자 씨는 25년째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남편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1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김영호 씨.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지만 사진 앞에 놓인 작은 물컵은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긴 맞는 모양이라며 그분은 늘 쓴웃음을 짓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 사진을 보는 것. 영감, 나 또 일어났어요 라고 중얼거리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자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 딸 지혜는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치과를 운영합니다. 두 자녀 모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고 효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바쁘다는 건 순자 씨도 압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내밀고 지혜는 명절에나 연락이 옵니다. 요새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말하지만 밤이 되어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그 침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건 순자 씨만이 압니다. 경제 상황은 그럭저럭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매달 80만 원 정도 나오고 기초연금도 조금 받습니다. 거기에 팔달구 작은 시장 안채소 가게에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도와주고 받는 3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 남짓. 혼자 사는데 모자라진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병원비가 좀 나오는 달이면 그 달은 반찬 가짓수가 줄어듭니다. 건강은요?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왼쪽 무릎은 5년 전에 연골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형외과를 찾아갑니다. 혈압도 있어서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고 눈은 백내장 수술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또래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혼자서도 장을 보고 혼자서도 밥을 짓고 혼자서도 빨래를 합니다. 그 혼자서라는 말이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쓸쓸합니다. 순자 씨의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은 오후입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12시 반쯤부터 저녁 6시까지 그 5시간 반이 순자 씨에게는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긴 하지만 보다가 잠이 들고 잠에서 깨면 화면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끔은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도 나갑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면 순자 씨는 전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민준에게 전화하자니 일하는 시간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지혜는 진료 중일 것 같고, 복지관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순자 씨에게는 오래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개모임이었는데 40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 모임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이 남았습니다. 2분은 돌아가셨고 2분은 자녀들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남은 6명이 한 달에 한 번 만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자 씨는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30년을 알아온 사람들이니까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 모임 사람들이 달려와 줬고, 수술할 때도 이 모임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만큼은 영원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린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점심, 모임 장소는 팔달구 시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날 밤부터 입고 갈 옷을 골라두었을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날이니까요. 자리에 앉으니 이미 셋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경자 씨, 이명순 씨, 그리고 윤복희 씨.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명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건데.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요? 있잖아. 우리 모임에 갯돈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나는 순자 내 형편이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순자는 그냥 지금 금액 그대로 내도 되는데 대신 순번해서 좀 뒤로 밀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내가 오히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순자 씨는 잠깐 멍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순자 씨는 형편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해서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고 했던 말이 어딘가에서 새어나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판단을 받은 걸까요? 아니야, 나 괜찮아. 올리는 거면 같이 올려. 짧게 대답하고 순자 씨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최경자 씨의 손자 이야기, 윤복희 씨 남편의 건강 이야기, 이명순 씨가 최근 사귀기 시작한 남성 이야기. 이야기들이 흐르는 동안 순자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최경자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 혼자 살면서 쓸쓸하지 않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식들 곁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민준이나 지혜한테 같이 살자고 해보지 그랬어.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순자 씨의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혼자서 밥도 짓고 장도 보고 일도 하는데 요양원이라는 말이 왜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 아직 멀쩡해. 순자 씨는 다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거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쁜 풍경인데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들어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뭔가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자 씨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기분.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요양원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오늘도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순자 씨는 이상하게도 복지관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진 건 아닌데 왠지 모임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다음 달 개모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기 안 나가면 안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초 복지관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이었는데 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순자 씨는 딱히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집에 있기 싫어서 나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교수는 처음부터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지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강당 안을 둘러보니 절반 이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도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 감정,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이 회복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20대, 30대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넓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제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관계를 정제한다. 그 말이 순자 씨의 마음에 처음으로 꽂혔습니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강의 내내 조는 대신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지관 로비에서 강사를 잡아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강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다음에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만나고 나서 더 가벼워지면 좋은 사람이고 만나고 나서 더 무거워지면 지금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70대의 마음은 젊은이들의 마음보다 훨씬 정직하거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0월의 한정식집 점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은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나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순자 씨가 마주한 사람은 이명순 씨였습니다. 30년 지기 계모임 친구. 남편 장례식에도 와줬던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명순 씨와 만나고 나면 늘 한두 가지씩 마음에 걸리는 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자 씨도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불편했으니까요. 그래봤자 친구니까, 그래봤자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순자 씨가 시장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이명순 씨가 한 말. 아이고, 그 나이에 일을 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걱정이다. 그 말을 듣고 순자 씨는 하루 종일 기운이 빠졌습니다. 결국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명순 씨의 그 말이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년 전 순자 씨가 요리교실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요리를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라는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복지관 친구가 그 요리교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해줄 때 순자 씨는 이유 없이 후회가 됐습니다. 강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더 무거워지면 조심해야 할 사람. 순자 씨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명순 씨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방식이 순자 씨의 가능성을 매번 닫아버리는 방식이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의 결과는 항상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 그게 됩니까?
그 나이에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서라는 말로 포장된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들. 이런 분들을 무의식적 부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다음 개모임에서 이명순 씨 옆자리를 피해 앉았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바꾼 건 아닌 척했지만 사실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순 씨가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예전처럼 맞장구를 치며 따라가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국물을 마셨습니다. 이명순 씨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듣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작 자리를 옮기고 고작 맞장구를 줄인 게 뭐가 달라지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전처럼 이명순 씨의 말이 집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벼움이 무엇인지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명순 씨의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따라다녔던 거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 기준은 내가 세워야 한다는 것. 이명순 씨와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개모임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이명순 씨가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하루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동의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는 것. 그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순자 씨가 마주해야 했던 사람은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월 한 번은 꼬박꼬박 찾아오고 용돈도 가끔 챙겨줍니다.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고 병원 갈 때 태워다 주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효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왜인지 항상 긴장됩니다. 민준이 오는 날이면 순자 씨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말을 꺼낼지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합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전날부터 손질해두고 민준이 싫어하는 화제는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민준은 순자 씨의 말에 자주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의 걱정이려니 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아들이 더 아는 게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쌓이다 보니 민준이 오는 날이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보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시장에서 아는 분의 소개로 수채화 그림 모임에 나가볼까 한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나가봤자 뭐가 됩니까? 그 돈이면 건강보험 추가로 드는 게 낫지. 그림은 뭘 그리러 가세요? 순자 씨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림이 뭘 그리러 가느냐고요? 그냥 즐겁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그림 그리는 게 뭔가 되는 일이어야만 하나요? 75살에도 즐거움은 필요한데 그 즐거움이 누군가의 눈에 쓸모가 있어야만 허락이 되는 건가요? 그날 민준이 돌아가고 나서 순자 씨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삶을 살았구나. 시장 일도 몸이 힘들지 않냐는 민준의 걱정에 한 번 더 설명해야 했고, 복지관 노래교실도 다른 것도 있다는 민준의 말에 변명처럼 이유를 대야 했습니다. 75살 어머니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45살 아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자 씨는 다음날 수채화 그림 모임에 등록했습니다. 민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생전 처음 물감을 짜고 어설프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라고 말할 때 순자 씨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림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무를 그렸는데 나뭇잎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의 발걸음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민준이 왔을 때 순자 씨는 냉장고 위에 붙여놓은 수채화 습작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림 배우기 시작했어. 민준은 잠깐 멈추더니 언제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응, 재밌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순자 씨에게는 무엇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은 내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 아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것. 그 차이를 순자 씨는 그 수채화 모임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채화 모임을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순자 씨는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71세 강숙이 씨였는데 강숙이 씨 역시 3년 전 남편을 잃은 홀몸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마음이 통했습니다. 강숙이 씨는 그림보다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붓을 들다가 내려놓고 붓을 들다가 또 내려놓고 그러다 순자 씨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은 점심 메뉴 이야기, 그러다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기, 순자 씨, 우리 복지관 이 선생님 알지요? 거기서 제가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강숙이 씨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누구 이야기, 어느 집 이야기,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순자 씨는 이 사람이 말이 많은 거니까 들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3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순자 씨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순자 씨의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채화 모임의 다른 회원이 순자 씨를 복도에서 잡아세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순자 씨, 아까 강숙이 씨가 순자 씨 이야기를 하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숙이 씨가 순자 씨 이야기를 했다고요? 알고 보니 강숙이 씨는 순자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는 것, 순자 씨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 순자 씨의 병원 이야기들.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이 복지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그림 모임에서 강숙이 씨 옆에 앉아 조용히 붓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구나. 강숙이 씨가 나쁜 사람인지는 순자 씨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말이 많고 가십을 즐기고 그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이야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순자 씨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때부터 순자 씨는 강숙이 씨 옆에서는 이야기를 깊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그림 이야기, 밥 이야기. 그 선에서 대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걱정거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숙이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잘 지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 이야기도 지혜 이야기도 병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차갑게 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아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 강숙이 씨와의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림 모임에서 만나고 점심도 가끔 함께 먹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그 관계의 깊이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남의 이야기를 즐겨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마치 바람 부는 날 씨앗을 손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순자 씨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마주해야 했던 사람은 순자 씨에게 가장 긴 시간 가장 깊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순자 씨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함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박정숙 씨였습니다.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나이는 순자 씨보다 3살 위인 78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때 죽도 끓여다 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고 혼자 사는 순자 씨를 항상 챙겨줬습니다. 문제는 정숙 씨가 자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자 씨,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다지. 이 나이에 욕심을 부리면 몸만 상해요. 그냥 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건강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뭘 더 바라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담담한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세상 경험이 많으신 분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와 자주 어울리다 보니 이상하게도 순자 씨 자신도 그런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기뻤던 마음이 슬그머니 줄어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일도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채화 모임에서 선생님이 다음 달에 소규모 발표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한 점씩 작품을 내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설레어하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이야기하는 동안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떤 그림 그리실 건가요? 순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제 그림은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 그림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꼭 내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안 해도 되는 쪽을 먼저 선택하게 됐지? 언제부터 이 나이에가 이유가 됐지?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정숙 씨와 어울린 시간이 늘어났고 그 시간 동안 정숙 씨가 했던 말들이 순자 씨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냥 편하게 뭘 더 바라겠어. 정숙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숙 씨는 그냥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순자 씨의 선택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진다는 것. 매일 듣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매일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 말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 이미 포기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미 담을 쌓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담을 쌓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도 돈을 잃는 것도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주변 사람들의 언어에 의해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갉아먹힌다는 것을 순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로 순자 씨는 발표회에 그림을 냈습니다. 복숭아꽃이 핀 골목 풍경이었습니다. 엉성하고 어설펐지만 순자 씨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린 풍경이었습니다. 발표회 날 민준이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림 앞에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이에요? 복숭아꽃이 예쁘네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4가지까지 왔을 때 순자 씨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마주해야 했던
다섯 번째 사람이 순자 씨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놀랍게도 순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의 순자 씨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이 되자 순자 씨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 한정순 씨였습니다. 한정순 씨는 서울로 이사간 뒤로 거의 연락이 끊겼다가 소셜미디어로 다시 연결이 됐고 이번에 수원에 올 일이 생겨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설렜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반가웠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한정순 씨는 외모도 목소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웃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20분 정도는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웃고 추억하고 잠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순 씨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예전에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예뻤잖아. 남편이 죽도록 좋아했지. 그때가 제일 좋았어.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정순 씨의 이야기가 계속 과거로만 향했습니다. 예전 얘기, 젊었을 때 얘기, 남편과 살 때 얘기. 지금의 순자 씨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요즘 뭐가 즐거운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헤어지면서 한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때가 그립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그립지 않냐고요? 그럼요, 그립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때, 아이들이 어렸던 때, 몸도 가볍고 세상이 아직 앞에 가득했던 때. 그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지금의 내 삶은 뭐가 되는 건가요? 한정순 씨와의 대화에서 지금의 순자 씨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순자 씨만 있었습니다. 예쁘고 젊고 남편이 있던 순자 씨. 그게 한정순 씨가 보고 싶은 순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75살이고 왼쪽 무릎이 아프고 혼자 살고 수채화를 배우고 시장에서 일하고 아침마다 남편 사진에 인사를 하는 지금의 순자 씨. 그 순자 씨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과거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금의 나는 점점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미 다 지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75살이지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지 않은 그림이 있고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 보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과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정순 씨와의 연락이 끊긴 건 아닙니다. 가끔 안부는 묻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그 만남에서 지금의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자신을 봐주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수채화 모임에서 새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69살 고영애 씨였는데 직장에서 갓 퇴직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붓을 처음 잡아보는 거라면서 어설프게 웃던 고영애 씨를 보는데 순자 씨는 자신이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 나무를 그렸는데 나뭇잎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랐어요. 고영애 씨가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늘 나뭇잎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점심을 함께 먹었고 그 다음 주에도 함께 먹었고 그 다음 달에는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애 씨와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가 재미있었냐? 다음에 뭘 해보고 싶냐?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냐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순자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어느 병원이 좋더라. 같이 가볼까 했고, 순자 씨가 민준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엄마 결정이 맞아요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순자 씨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영애 씨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를 지금 이대로 봐주는 사람 한 명이 50년을 알아온 사람 10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진짜 깊은 관계는 오래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 순간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다음 해 봄 순자 씨의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어있던 수채화 습작 옆에 발표회에 내걸었던 복숭아꽃 그림 사진이 새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영애 씨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순자 씨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시장 일은 계속 나갑니다. 무릎이 아파도 나갑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 가게 주인, 장을 보러 오는 동네 어르신들, 가끔 들르는 젊은 아이들, 그 사람들이 좋아서 나갑니다. 개모임은 아직도 나갑니다. 이명순 씨와도 여전히 만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이명순 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명순 씨가 그 나이에 뭘이라고 해도 순자 씨는 속으로 그래, 그 나이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하면 충분합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민준은 뭔가를 말하려 하고 여전히 순자 씨는 그 말이 때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걱정하는 거지라고 이해하면서도 내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민준도 서서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것을. 지혜는 연락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수채화 발표회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지혜가 엄마, 이거 진짜 엄마 그림이야? 예쁘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고영애 씨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봅니다. 수채화 모임에서 1번, 근처 카페에서 1번. 두 사람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순자 씨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됐냐고요? 무릎은 여전히 아픕니다. 혈압약은 여전히 먹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아직 주름은 많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머리는 반백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 순자 씨의 눈빛이 1년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으로.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요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셨습니까?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명순 씨 같은 친구 한 명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민준이 같은 아들이나 딸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강숙이 씨처럼 말이 많은 이웃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정숙 씨처럼 이미 포기한 것처럼 사는 친구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정순 씨처럼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라는 말로 매번 나의 새로운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그 말의 결과가 나를 작고 작게 만든다면 그 말의 힘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에 대한 결정을 자신의 것처럼 다루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내 선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허락을 내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사랑받는 것과 통제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선을 내 안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즐겨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 속마음을 꺼낸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바람 속에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폭은 유지하되 깊이는 조절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언어 속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 언어에 매일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가능성을 닫게 됩니다. 공기처럼 스며드는 그 체념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의 나 대신 과거의 나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추억 속에만 머무는 관계는 지금의 나를 지워버립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봐주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셨나요? 댓글에 나도 이런 사람 있어요 라고 한 줄만 써주셔도 됩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공감이 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서로가 덜 외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을 알게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곁에 더 오래 있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곁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순자 씨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 번만 느껴보세요.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7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8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60대가 되면 왜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을까요?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는 건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인간관계 단절의 진짜 심리적 경제적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노후 외로움, 60대 모임 깊이, 시니어 인간관계, 은퇴 후 친구 관계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때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체 카톡방에서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고 모임 날짜 잡으면 꼭 빠지고 어쩌다 전화하면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그 친구요.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3명, 어느 순간 보면 연락하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어요. 60대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무도 미리 얘기해주지 않죠.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이 나이 되고 나니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멀어지는 건데 왜 멀어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더 속상하고 더 외롭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이 드니까 친구도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60대가 되면 친구 관계가 끊길까? 왜 그렇게 즐겁던 모임을 갑자기 멀리하게 될까? 그 진짜 이유, 아무도 쏙 시원히 말 안 해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르신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달 모임도 안 나갔어. 거기 가면 꼭 밥 사야 하고 술 한잔하면 또 10만 원은 나가잖아.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나도 그래.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밥값이 무서워서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를 친구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라고 했대요. 진짜 이유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임을 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 괜히 남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냥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는 말로 둘러대고는 조용히 멀어지는 거예요. 통계를 한번 봐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어요. 절반이요. 여러분 주변 친구 10명이면 5명은 지금 돈 때문에 모임 나가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조용히 연락을 줄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사업이 예전 같지 않거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황이 되죠. 근데 모임 문화라는 게 젊을 때 형성된 그 기준 그대로예요. 밥 먹으면 3, 4만 원, 술 한 잔 곁들이면 5만 원, 노래방이라도 가면 또 추가, 다음엔 골프 한번 치자는 말에 15만 원, 20만 원. 이게 한 달에 2번, 3번 반복되면 한 달 모임 비용만 수십만 원이에요. 연금 1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한테 이 금액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렇다고 나 돈 없어서 못 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특히 체면,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오신 세대예요.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구겨지는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모임에 나가면 꼭 비교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개 집 자식은 대기업 다닌다더라. 아무개는 아파트 2채가 있다더라. 것 봐. 그때 주식 팔았어야 했는데 요즘 골프 치러 제주도 다녀왔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대화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너무 피곤해져요. 내 상황은 그게 아닌데 자꾸 비교가 되고 괜히 주눅이 들고 모임 다녀오면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회 비교 피로감이라고 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교 피로가 모임 기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성인은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20대, 30대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임에서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 들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잘 됐네, 정말 축하해가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입으로는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됐나 하는 마음이 스쳐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모임 자체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상처받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지죠. 세 번째 이유는 건강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해요. 60대가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은 매일 먹어야 하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모임에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시끄러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밤늦게 집에 오고, 이게 20대, 30대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60대가 되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체력이 확 빠져요. 특히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하는 식당이나 노래방 같은 공간이 청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환경이에요. 옆 사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계속 되물어야 하고, 그러면 대화가 끊기고 분위기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모임에서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저 모임에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모임에 나가기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모임을 못 나간다는 게 사실이지만 또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면 친구들 눈에 나 자신이 약하고 늙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이유도 말 못하고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 이유는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배우자 문제예요. 60대 모임에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수예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모임에 나가면 분위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다른 부부들이 같이 여행 다녀온 이야기, 아이들 결혼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데 배우자 없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 끼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들 좋은 시간 보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롭고, 이런 분들은 모임이 오히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가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마라, 나이 들어서 그게 뭐가 좋다고,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자꾸 눈치가 보이고 점점 모임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결국 그 모임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정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는 게 왠지 창피하고 민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빠지는 거예요. 연락이 줄고 답장이 늦어지고 그렇게 조용히 멀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60대가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젊을 때는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을 다녔다는 이유로 어울렸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진짜 친구였던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울렸던 거고 필요가 맞아서 모였던 거예요. 그게 나이 들면서 선명하게 보여요. 모임에 나가봐도 속 깊은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고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 오고,
어쩌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모임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뭐하러 여기 나오나 싶은 거예요. 이건 인간 심리에서도 설명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미국 스탠퍼드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연구한 이론인데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몇 안 되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은 시간이 소중하니까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임 자체가 싫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 진짜 연결되는 느낌이 없어서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6번째, 연락을 먼저 끊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있죠. 분명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 카카오톡방에서 나가버리거나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짧게만 답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분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뭔가 내면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깊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60대 이상에서는 후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고요? 힘든 걸 들키기 싫은 거예요. 평생 강하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 키우고 어려운 시절 꿋꿋하게 버텨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줄어든 친구가 있다면 그냥 한번 전화해 주세요. 왜 연락 안 해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60대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임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비싼 식당, 술자리, 골프 이런 포맷 그대로 유지하면 돈 부담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모임 비용을 낮춰야 해요. 공원 산책, 동네 분식집, 집에서 한 끼 나눠 먹기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은 비용 다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공원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모이자. 이 한마디를 누군가가 먼저 해줘야 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교하는 대화 대신 공감하는 대화로 바꿔야 해요. 아무개 자식 잘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고 요즘 제일 즐거운 게 뭐야?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장 연결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연결감이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에요. 비교가 아니라 공감,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숫자보다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모임 인원이 10명, 20명인 것보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훨씬 더 소중해요. 나이 들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많은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에너지 쏟지 말고
정말 소중한 두세 명에게 집중적으로 마음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두세 명이 인생 후반의 진짜 재산이에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이 들면서 연락이 끊기는 건 대부분 양쪽 다 먼저 하기 좀 그런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냥 먼저 하세요. 오늘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어떤 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해요.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쪽이 결국 더 많은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만 친구가 아니에요. 60대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지역 문화센터, 봉사활동, 동네 체조 모임, 취미 클래스, 요즘 이런 곳에 60대, 70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평생 친구보다 더 잘 맞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공통 관심사로 만난 관계는 처음부터 비교 없이, 이해관계 없이 시작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진실한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혼자 고립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꼭 아셔야 해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연구가 있어요. 80년 동안 수백 명을 추적 조사한 역사상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인데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이 건강을 그렇게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취미나 선택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관계를 끊지 마세요.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 관계가 끊어졌다고 영원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못하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진짜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오래 연락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60대, 70대 분들은 오히려 이런 연락을 더 반갑게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수록 이유 없이 그리운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똑같이 그리울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온라인 모임도 관계예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카카오톡, 유튜브 댓글, 밴드 모임 같은 온라인 공간도 훌륭한 관계 유지 방법이에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크게 늘었고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관계가 아니에요. 댓글 하나, 안부 메시지 하나도 관계예요. 오늘 이 영상 댓글창에서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홉 번째, 먼저 모임에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임에 나가면 늘 잘 아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한 번쯤 거기서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보세요. 관계는 내가 먼저 열 때 꽃 피어요.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와요. 이게 60대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 혼자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한테 나눠주세요. 야, 나 요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하고요.
그 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고 따뜻한 순간이 돼요. 가장 좋은 관계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 한마디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60대가 되면 친구 관계가 끊기는 건 성격이 나빠져서도 정이 없어져서도 아니에요. 돈 문제, 비교 피로감, 건강의 한계, 가정의 변화, 진짜 관계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게 얽혀서 조용히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거리가 영원한 단절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오래 연락 못한 친구 한 명한테 연락해 보세요.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인생 후반은 관계가 자산이에요.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곁에 따뜻한 사람 하나 있는 것, 그게 어떤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진짜 필요한 친구와 끊어야 할 관계 구별법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오늘처럼 솔직하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